반갑습니다. 쪼쪼리 여러분. 그러니까 4월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냥 마음을 이렇게 요즘 말로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더군다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다들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뭐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4월이 다가오니까 여러모로 뭐 기억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애가 그리워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황에서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족 회의도 뭐 한 두세 번 했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다들 뭐 그때 기억을 되돌리면 아실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안 구했는지 그리고 왜 그 큰 배가 침몰을 했는지 아직까지 저희는 납득이 안 된 상황이고 가족들은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오로지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는 가족들 중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편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소중한 가족, 소중한 아들, 딸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사실은 주눅이 들어있고 이럴 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6주기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우리가 궁금한 걸 알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납득이 될까? 뭔가를 알아야 이해를 하건 용서를 하건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뭘 하지 하는 생각.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혁이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거든요.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활동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 사망신고를 안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됐을 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루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유가족들은 힘들죠. 지금 되게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죠. 대인관계가 힘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원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은 알바, 세 달은 수습기간. 그래서 총 4달이 필요한 거죠.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편이나 저는 그냥 그 4달을 잘 버텨서 정식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또 3번째 실기시험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습한다고 나갔는데 이게 아주 편하지는 않죠. 보는 사람도 안 편하고. 근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늦더라도 분명히 잘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사랑 이제 강아지 데리고 여기 근처에 옥구공원이라고 있는데 공원에 이제 산책을 나가서 쑥을 뜯었어요. 쑥을 뜯는데 우리 조사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죠. 물론 뭐 쑥 안 뜯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많이 뜯었고 또 그런 조그만 경험들이 엄마랑 하는 조그만 경험들이
얘한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위안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되게 보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을 못 만나는 시간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제가 대화 요청을 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 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 항상 그게 충고나 조언 플러스 잔소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편하게 이렇게 대화가 프리토킹처럼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주 편한 사람이 아니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러고 듣기만 해요. 듣는 표정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나 동료들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걸 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혼내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런 표정을 짓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사회생활이 순탄치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22살인데 너무 바깥 생활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생활이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본인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아무 일이 있게끔 그리고 아무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아무 일 속에서 목적을 찾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조금 바쁘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바쁘거든요. 정말 안 바쁜데 이렇게 직장 생활이 딱 부딪히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또 내색을 얼굴 표정에서 딱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얘가 조금 더 자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얘가 누가 얘 편이 돼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너무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는데 아빠랑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자기 편을 좀 많이 만드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는 너무 그 어떤 의지력이 없는 것 같다.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것 같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피부관리사 이것도 엄마가 조언해서 가는 건데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고 뭐 저도 좋아서 했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보라니까 딱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눈치도 보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그다지 크게 애쓰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가 22살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뭔가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 만나서 한턱 쏘기도 하고 그 학교를 그만두고 너가 이 길을 택했을 때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만큼의 어떤 다른 노력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었냐고 그랬는데 별로 대답은 없고 그냥 알아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냥 쑥 떠들어 갈 거라고 하니까 따라 나서면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가 영 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는 경험을 쌓기를 원하니까 더 활동적으로 바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교를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일남 삼녀 중에 막내인 건 아시죠? 근데 옛날 제 나이 때 또래는 대체로 학교 생활을 그렇게 풍요롭게 한 애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들은 다 곧 여상을 나와서 은행을 다녔던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막내 하나라도 대학을 가야 된다 해서 대학을 갔는데, 저희 가정 형편보다 더 나은 가정 형편의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고, 대체로 체감관 사는 것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애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민법 총칙책이 7,500원이었나? 그런 책을 한번 사는데도 굉장히 엄마하고 아픈 아버지 눈치도 봐였어야 되고, 또 학교를 2번 갈아타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점심값을 저는 달라소리를 못해서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늘 애들한테 빌붙어서 다니면서 사실은 어떤 돈에 대한 결핍을 좀 많이 느꼈는데 맨날 얻어먹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은행 다니는 작은 언니랑 같은 방을 썼는데, 작은 언니가 자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좀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 작은 언니 자고 있으면 작은 언니 지갑을 슬쩍 열어서 보면 은행 다니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빼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쓰고 했었죠. 근데 한 번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때 당시에 1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한 50,000원 될걸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한 번 하고 조마조마 들킬까 조마조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주, 나도 모르게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잠시 앉아보라고, 니 혹시 언니 지갑에 손댔냐고. 그래서 절대 안 됐다고, 엄마 절대 안 됐다고 이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 엄마 니 믿는데 네가 그랬을 리가 없지. 그래 우리 집에 뭔가 이게 귀신이 왔던가 도둑이 들었다. 왜냐면 그때는 엄마 아버지 저랑 작은 언니만 살았거든요. 오빠랑 언니는 출가를 했었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진짜 안 그랬다면은 걱정할 일도 없네. 오늘 네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무당을 불렀다. 그 무당이 와가지고 집에 돈이 없어지면 그게 양밥이라고 하는데, 그 단지 안에 무당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한 사람씩 손을 넣으면, 안 훔쳐간 사람은 손이 멀쩡하게 나올 거고 훔쳐간 사람은 손이 썩어서 나온다고. 근데 그걸 오늘 네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서 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더니 이제 손 썩게 생겼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걸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내 손이 썩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려고 문을 열다가 엄마 해놓고, 그때 막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엄마, 그 사실은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맨날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작은 지갑에 내가 그랬는데 엄마 내 그럼 손 썩는 거냐고 막 이래하니까, 엄마가 막, 난 네가 안 그랬을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랬네 하면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다시는 네 그러면 안 된다. 한 번만 네 그러면 진짜 손 썩는다고. 남의 물건에 그래 손대는 거 아니고 언니가 얼마나 몇 번이나 벼르고 별났다가 니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싹 고쳤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댔는데, 대체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도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한 100원어치 사 먹고 나머지 돈 비닐을 봉다리에 동전으로 들고 오다가 들키고 막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고쳐주느냐가 이제 어른의 몫이라고, 제가 이제 엄마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게 어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졸사도 했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면 아빠는 용돈 개념이 없이 그냥 사 먹으라고 주고 가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아이 둘을 키웠겠죠. 키웠는데 이제 저랑 살면서 용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애들이 돈을 많이 쓰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 제도를 만들어서 주급을 줬는데 동혁이가 살아있을 때 아마 동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용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누가 가져갔겠어요. 뻔하잖아요. 해가지고 막 질질 울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저에서 얘기하라 했죠. 그랬더니 여은이를 불렀는데 남편이 누가 가져갔냐니까 절대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조금 더 세게 얘기해야 돼. 하느님한테 맹세할 수 있냐고 물어봐. 하느님한테 맹세할 수 있냐니까 하느님한테 맹세할 수 있대요. 자기 절대 안 가져갔대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고. 그래 니 안 가져간 것 같네. 알겠다. 이러고 돈을 잊어버린 동혁이를 혼을 낸 거예요. 어디다 놔놨길래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동혁이를 눈물이 쏙 빠지도록 동혁이만 혼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빠가 마음이 약하지? 왜냐면 정말 그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심지어 사람이 집안에 돈을 나누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죄라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안 갔고 동혁이만 혼나는 것도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비슷하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고 그러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앞으로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세월호 사고로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제가 부동산을 했으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나면 부조금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세요. 그때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걸 저는 그때 정말 미쳐서 진실 밝혀 달라고 막 삭발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느라고 돈도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대 서랍 안에다가 넣어놓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어떤 거기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애한테 물어본 거죠. 너 엄마 화장대 서랍 손댔냐? 아 자기 절대 손 안 댔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지나고지 않아서 지갑에서 돈이 자꾸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다 거쳤죠. 지갑에 엄마가 얼마를 넣어놨는데 얼마밖에 없다.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이제 얼굴 빨개지면서 우물쭈물 하더니 이제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죠. 그때 오빠 용돈 없어진 거도 네가 가져간 거 맞지? 솔직하게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난 진짜 용서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용돈이 모자라냐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 가져간 거 가져와 보라 하는데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3, 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연아 필요 없는 돈을 네가 어디다 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굳이 훔쳐서 가져가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런 행동은 안 하고 고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돈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저한테 엄마 쿠팡 하시지 않냐고 자기가 뭐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돈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대신 주문해 달래요.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는 연아 주문했다 이러니까 주문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거 물건이 오면 주려나? 이랬는데 물건이 한 며칠 뒤에 왔잖아요. 또 안 주는 거예요. 연아 그거 언제 줄 건데 하니까 아 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또 겨우 또 용기를 내서 연아 그 돈은 25,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래서 너 그거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아 내일 줄게요. 그 내일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하도 안 주길래 어느 날 책상 위에 연 지갑이 있길래 제가 딱 그 돈만큼만 뺐어요. 그 돈만큼만 딱 빼고는 모르는 척 했죠. 그랬더니 돈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져갔는데 딱 그만큼 없어졌을 때 느낌이 없었어요. 나? 그랬더니
제가 드린 거 아닌데 왜 가져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안 주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엄마가 가져가지. 너 기분이 어때? 이랬더니 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엄마가 가져갔다 생각 안 했나니까 아니 엄마가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원아. 네가 남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다.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야. 너는 좋은 거 받고 싶고 줄 때는 가능하면 안 주고 싶고 미루고 싶고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때는 되게 조금 언성이 높아졌죠. 높아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조금 얌체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없으면 안 쓰고 뭐 있으면 쓰고 그 돈에 대해서 애착은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어떤 개념도 아직까지는 뭔가 왜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이 하기 좋아서 난 일을 너무 사랑해서 다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일을 해야만이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 그냥 어부지리로 누가 어디가 돈을 던져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갑부집 딸도 아니고 저는 그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을 너무 재밌게 놀고 싶고 재밌게 다니고 싶은데 내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엄마 영화 보러 가요 하면 엄마가 영화만 보겠나. 네가 만 원 쓰면 엄마가 2만 3만 원 쓸 거고 네가 엄마 나 지금 얼마 모아놨는데 뭐 하고 싶은데 얼마가 모자라야 뭐. 정말 네가 열심히 산다면 난 해주고 싶다. 니한테 돈을 쓰고 싶다. 근데 네가 그러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엄마가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하루 종일 네 방에서 낮에 밥 먹으러 나올 때도 눈치 보이지 않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 21, 2살 또는 3, 4살 또 30 몇 살 때도 뭐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게 취업난이고 뭐라고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정말 운이 안 따라서 그런 것 같으면 같은 편이 돼줘서 막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어디론가 다녀도 중간에 그냥 일을 못해서 그만둔다거나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러면 부모들도 속이 타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은 쫄쫄이 여러분들은 무슨 일하고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 여운이가 좀 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욕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쁜 옷이 있으면 저걸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사야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야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모아서 하지, 또 누구랑 가고 싶은지, 또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또 꼭 연애를 100%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보람을 느끼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즐거움을 느끼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내 편이 있다는 어떤 포만감 그런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글쎄요, 그게 사람들은 네가 네 딸이면 뭐 그렇게 하겠나 이러는데 저는 제가 제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운이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다녔으면 좋겠고 일에 대한 보람으로 가지고 본인을 좀 더 많이 즐기고 꾸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세월호 유가족이지만 오빠를 기억하는
김여원이라는 아이가 정말 저렇게 이쁘게 잘 자랐구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돈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보면 뭐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즐겁게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잘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물러갔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확진 받으신 분들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 특히 동영인의 가정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좀 더 모범이 되고 좀 더 여러분한테 편안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쫄쫄이 여러분, 파이팅!